우리 주변에 어떤 물건이 한 번 올라가면 사실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네. 1990년부터 2019년이니까 거의 30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30년간 팬데믹 이전까지 지금 미국, 유로존, 영국 선진국 기준금리 3개국 GDP 가중 평균인데 이 3.3%였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3.3%가 노멀하다. 정상적인 뭐 그런 금리 기준금리였다면 2025년, 26년에는 월드뱅크는 한 4.0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 보는 견해는 다양합니다만은 최종 종착역 터미널 레이트 금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75가 종착점 아닐까.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이 시간 이제 틀어서 저희가 국내 최고의 금융시장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앞선 분들의 영상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올려놓으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5번째로 어벤져스 특집 마무리를 해주실 너무 멋진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굿모닝 인포맥스를 통해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끝판왕으로 아이고, 모셨습니다. 네, 시장 흐름, 경제 흐름 좀 얘기해 보겠고요. 하반기에 대한 얘기도 좀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은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계감도 좀 있고요. 물가 추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도 상반기 동안에 좀 흐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네. 당장 PCE 물가에 조금 초점이 이번 주는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궁금한데 뭐 생각보다는 뭐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는 2.6% 헤드라인 근원 똑같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뭐 근원 PCE가 전월비 0.1%.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전월비 0.3%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월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원 쪽에서.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나왔던 CPI와 PPI를 조금 보면 좀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해봤는데 대략 예상하는 대로 차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거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은 뭐 조금 하반기 물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겠죠. 그리고 당장 7월 31일 FOMC가 있습니다만은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CPI와 이제 뭐 6월 여러 가지 뭐 PPI라든지 이제 PCE 물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월 중순에 있을 FOMC를 앞두고 또 한 2차례 경제 네. 지표가 이제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 고용이랄지 이런 지표가 어제 이제 뭐 1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과연 2분기 GDP도 지금 애틀란타 연은은 뭐 2%, 3% 사이 뭐 월가에서도 대략 2% 초반대로 지금 점치고 있는데 만약에 2% 초중반 쪽에 2분기 GDP가 조금 맞춰진다면 속보치부터 이제 그렇게 나온다면 금리는 조금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9월 인하도 할지 안 할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또 몇 달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캐나다의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다시 튀는 걸 발견해서 다시 인상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걸 좀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속도가 지금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점 대비로는 뭐 떨어지는 건 맞죠. 네. 말씀 주셨듯이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도 네. 지금 물가가 다시 튀어서 이러다가는 뭐 이게 심상치 않겠는 걸 뭐 약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근원 CPI입니다. 거의 뭐 근원 PC랑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OECD 전체 39개 국가인가요? 39개 국가의 근원 CPI 물가가 지표가 지금 뭐 예상치입니다. 회색 부분이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추세를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 2020년 이전, 2019년 이전보다는 덩그러니 좀 한가운데 걸려 있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가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 레벨이
그 수준이 애매하다. 네. 이 얘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내릴까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가속적으로 금리 인하의 페달을 밟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예고하고 있고요. 또 역으로 따지면 경기가 그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망가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걸려 있다라는 부분, 아직까지는 예상치가. 그리고 중요한 이제 미국이 빨간색인데 기울기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쭉 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2024년 들어와가지고 지난 1분기 CPI가 조금 이상했지 않습니까? 네. 계절적이다, 뭐다, 뭐 노이즈가 있다, 뭐 말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 근원 CPI든 PCE든 2%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내년 중후반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여름 정도, 내년 한 7, 8월 정도나 돼야 지금 연준의 목표의 2%의 근원 물가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2%에 도달한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에 근접할수록 인하의 확률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9월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인하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한국도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CPI가. 그래서 잘 떨어지다가 지금 뭐 라스트 마일 마지막 그 힘을 좀 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상태에서 중앙은행들이 고개를 지금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의 이 싸움에서 네. 라스트 마일 좀 끈적하다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와 서비스업 도대체 뭐가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또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보면 뭐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그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약간 고통스러운 압박에 어느 부분에서 시달리냐. 네. 라고 보면 굿즈, 재화보다는 확실히 서비스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미용실, 뭐 가격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 뭐 굉장히 지금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정말 뭐 몇 년 전보다 한 30~40%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티플레이션까지 같이 해서. 그런 정도로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도 높고요. 이게 지표를 보시면 확연합니다. 이게 OECD 전체거든요, 전 세계. 주요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화 쪽은 지금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지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지금 재화의 가격이 2020년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10몇 %에서 5%, 4% 계속 올랐거든요. 네. 저럴 때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약간 물가 다 잡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인플레이션 지금 저항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소비가 식어가는 이유를 제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서비스는 더합니다, 재화보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떨어지는 동 마는 동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재화보다도 한술 더 떠서 서비스 물가는 뭐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더 잡히려면 그 재화 서비스 부분이 잡히려면 고용이 좀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노동 시장에 공급이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 마지막 과정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비스 물가가 조금 뭐 다른 서비스 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가령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 지금 떨어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임금발 서비스 물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지금 앞에 표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시간을 굉장히 끌면서 조금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사님 최근에는 네. 이 몇몇 연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자체 CPI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다만 고용이 굉장히 급하게 식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네.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고 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네. 봐도 연속 같은 경우는 식고 있구나가 좀 완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싣고 있는데 네. 그 수준이 뭐 아직까지는 높은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연준 의원들, 특히 뭐 매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물가가 잡히는 동 하다가 다시 뭐 이게 조금 활활 타오르는 경우도 우리가 좀 오래전이지만 70년대 후반에 경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경제 지표의 절대 레벨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2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11월 굉장히 안 좋을 때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23만 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간으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한 30만 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그리고 잡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이제 그 고용 얼마 하겠다라고 이제 다달이 발표하는데 졸트 보고서에서 이게 지금 180만 건 넘거든요. 이게 지금 한 100만 건 가까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실업률이 지난달에 이제 4.0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잘 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잡 오프닝이 이제 130만, 120만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보다 한 몇십만 건 더 이제 낮게 나오면 실업률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조금 채권 수익률처럼 차곡차곡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팍 튀거든요. 네. 그러니까 4%에서 4.5%까지 가는 데는 3.5%에서 4.0까지 가는 속도보다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기간이 빠르게 이렇게 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너도나도 이제 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잡 오프닝 고용의 감소가 구인의 감소가 실업률로 바로 이제 팍팍 반영되는 거죠.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그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오면 너무 늦어. 매파들은 아직도 그게 오려면 멀었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제 조금 견해가 다른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 연말 정도에서 내년 연초가 지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늦어도 12월, 빠르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2024년 최종 정책금리 전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반기로 후반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이 나눠서 좀 볼까요, 박사님? 네. 지금 선진국을 먼저 보실까요? 지금 뭐 이거 OECD에서 지난 5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네. 보고서인데 미국, 영국 오른쪽에 캐나다 한 150bp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5.5가 지금 상단이니까 4.0을 이제 상단으로 150bp 6번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번, 내년 4번.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한 150bp, 캐나다도 한 150bp, 호주는 조금 낮게 봤네요. 그리고 한국은 100bp.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뭐 전망입니다. 얘네들이 뭐 꼭 맞추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왜 150bp 정도로 볼까? 더 많이 못 내리는 이유는 뭘까? 앞서 말씀드린 거죠. 지금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조금 천천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 좀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한 6번밖에는 내년 말까지 못 내릴 거야. 그 정도가 적정할 거야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신흥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조금 높습니다. 물론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 빨간색이 신흥국 전체
물가는 13개 국가 대상이고 정책금리는 9개국 대상인데 이게 빨간색이 헤드라인이고요. 파란색이 근원인데 지금 이제 팍팍 떨어지다가 조금 떨어지는 기울기가 낮죠. 그리고서 네. 이제 한 내년 연말까지 대충 한 3% 정도 이제 평균, 13개국 평균입니다. 평균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둔화 기울기가 완만해질 거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물가가 정책 금리는 요 정도밖에 못 내릴 거다. 근데 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지금 신흥국 중에는 경기가 안 좋은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있고, 뭐 중국은 좀 예외입니다만 아무튼 이게 팬데믹 이전 전체적인 정상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굉장히 높게 내년까지는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지금 전 세계 좀 이런 경제 예측기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각국별로 보시더라도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렇게 많이 못 내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호락호락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신흥국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이어 포 롱거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시장에 좀 짓누르는 어떤 하나의 테마였다고 할까요? 주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이것도 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 너무 높았던 물가에서 속도가 급격히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완만한 속도를 보이는 건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좀 섣부르게 내리면 그렇다고 물가가 다시 튄다고 올리기는 다시 방향을 트는 건 맞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필요한 조건, 뭐 결정의 어떤 조건이랄까요? 이런 게 뭐가 필요할지 궁금해요. 좀 뭐 복잡하죠, 네, 사실. 네, 그렇죠. 그래도 연준이 의원들도 뭐 제각기 뭐 발언하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이 똑같은 갈리더라고요. 현상을 뭐 제각각 보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런데 물론 이제 팩트를 먼저 체크해드리면 지금 중립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내릴 건가에 대한 그 내리는 최종 종착점에 대한 의견은 조금 뭐 3개월, 6개월, 1년 전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다. 이거는 6월 FOMC SEP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2.4에서 중립금리를 2.5에서 2.6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평균적으로 금리를 최종 금리를 예전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가져가야 돼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경제학적인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뭐 로젠버그 전 보스턴 연은 총재인가요? 이분은 3.4% 중립금리를 3.4%로 주장했어요. 높게. 네. 중립금리가 3.4%면 금리를 4% 이하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 이하로는 꿈도 꾸지 마.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팬데믹 때 푼 여러 가지 뭐 공급망 해소 이런 것들은 다 해소됐지만 좀 재정 지출이라든지 또 통화 팽창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뭐 미중 갈등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제 보급되면서 생기는 기업의 원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난 2, 3년간 누적된 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네. 있다고. 그러니까 설렁탕 값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0% 혹은 뭐 0%는 아니더라도 2%, 3%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는 의견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물건이 한 번 올라가면 사실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1990년부터 2019년이니까 거의 30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30년간 팬데믹 이전까지 지금 선진국 기준금리, 이 선진국은 미국, 유로존, 영국입니다. 3개국 GDP 가중 평균인데 이 3.3%였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3.3%가 좀
노멀하다, 정상적인 뭐 그런 금리 기준금리였다면 지금 2025년, 26년에는 월드뱅크는 한 4.0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보는 견해는 다양합니다만은 금리 최종 종착역 터미널 레이트 금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75가 종착점 아닐까. 그렇군요. 연준금리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4.0을 크게 큰 폭으로 조금 밑으로 하회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몇 주 동안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금리 인하하면 근데 꼭 주식시장이나 뭐 여러 자본, 금융시장에 꼭 투자자들 입장에선 좋은 일일까?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잖아요. 하반기에는 네. 그게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꼭 뭐 경기 침체나 혹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 시점이 반드시 금리를 뭐 딱 인하하는 시점부터 시장은 그때부터 약세장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볼 때 한두 차례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경기는 연준이 보통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네. 한 차례나 두 번째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경기도 살아있고 기업 실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이나 12월 그러니까 올 4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이나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시장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구나. 그런데 연준도 금리를 내리니까 그렇죠.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세장이 4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하를 할 때의 문제죠. 네. 정말 연준이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차곡차곡 해나간다라는 의미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금리는 내리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강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할 때부터니까 이게 이제 내년 또 상반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틸만하다. 조금 걱정은 뭐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상반기 정리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시간이 짧았는데 오늘도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